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은 1월 12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6시 15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오늘도 장중에 지수 변동성이 좀 심했죠. 어제보다는 그 진폭이 좀 좁혀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3%가 넘어간다는 것은 좀 부담이 됩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인 차트가 현재 개별 종목이 일봉 차트가 아니고요. 종합지수입니다. 종합지수의 일봉 차트인데, 전 세계 주요국 증시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케이스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상당히 높은 상태죠. 그 상태에서 주가가, 즉 지수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흔들렸고요. 오늘도 흔들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늘은 장중 낙폭이 심해졌다가 끝에 가서 그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것 하고요. 또 거래까지 많이 붙어 있다는 것은 좀 불편한 매도 신호, 기술적인 매도 신호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가장 크게 다소간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일반 개인들이 너무 많이 증시로 몰려들고 있다는 것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심지어는 전세 보증금을 빼서 주식을 투자한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또 주식을 잘 모르는 어린이까지 공부 차원에서 투자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 이상 투자한다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도 나도 개나 소나 다 주식을 한다는 식의 분위기가 나오는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죠. 과거에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 몇 년 전, 1980년대 말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1999년 또 2000년도 당시에 닷컴 버블이 있을 때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결과가 썩 좋지 못했죠. 또 폭락이 수반되는 좋지 못한 그런 그런 상황을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그런 쓰라린 경험을 토대로 해서 현재 상황을 보면 다소 좀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건데요. 또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고평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간밤에 그 고평가 부담 때문인지 간에 현재 테슬라 그동안 그렇게 승승장구 하던 테슬라가 한꺼번에 7.8%나 급락했던 모습까지 나와서 더욱더 다소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건데요. 자, 이점과 관련돼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취지로 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결론 삼아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다소간에 그와 관련된 어떤 변수, 즉 단기적인 조정을 좀 받는다 하더라도 대세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종합지수는 단순히 4,000포인트 정도뿐만이 아니고 내년까지 계속 이런 강세장이 이어지면서 5,000포인트 또는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신기온을 현재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하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자, 그러한 시각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관점을 유지한 채 하루하루 매일매일 과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1 플러스 4의 포트폴리오 골격을 계속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그랬고 1년 내내 같은 종목을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직도 삼성전자 많이 올라갔지만 아직도 삼성전자 올라갈 길은 많이 남아있다는 건데요. 자, 오늘은 특별히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말씀드리자면 자, 목표 주가를 더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사정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간도 단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20만 원이라고 하는 목표치를 2023년 정도쯤 돼서 그때가 20만 원쯤 올라갈 것이다 했던 건데요. 그 20만 원까지 올라가는 그 소요 기간이 한 1년 내지 1년 반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20 금년에는 약간 좀 어렵겠죠. 금년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정도에 20만 원 내지 또는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공매도 3월 16일 날 재개된다고 하죠. 그것도 잠깐 좀 언급을 좀 해드릴 거고. 그리고, 자, 미국에서 나오는 고평가와 관련된, 현재, 어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반론을 조목조목,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마 이 내용까지를 듣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현재 상황과 또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좀 더 가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 준비를 했는데요. 자, 그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특정 종목이나 시장과 관련돼서 문의할 그 내용이 있으시면 보고 계신 화면의 우상단에 문의사항 연락처 010-2420-0553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순서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25도 점검, 이건 앞에서 말씀을 드렸네요. 미국 증시에 고평가 논란이 있다는 거, 또 우리나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3월 16일 날 공매도 재개한다는 거, 말이 많았습니다만 결국에는 현재 그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으로 현재 결정 모양입니다. 해서 공매도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매도로 하는 것은 주식을 빌려서 먼저 매도한 후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주식으로 상환하는 그런 개념이 공매도입니다. 즉 공매도는 주가가 올라갈 때가 아닌 주가가 내려갔을 때 수익에 대한 구조로 설계된 일종의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건데 선진 금융시장에서는 대부분 이미 도입돼서 상당히 폭넓게 지금 활용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공매도 개념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외국인 또는 기관들이 현재 그 공매도를 차지하고 있는,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작년 3월 달 중순경에 공매도의 부담 때문에, 폐단 때문에 한시적으로 공매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공매도를 금지시킨 바 있었고요. 계속 연장되면서 결국에 금년 3월 16일 날 재개할지 또는 더 연장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던 것이 바로 공매도인데요. 일반 개인들은 공매도 한다는 것은 먼저 주식을 판단한 개념에서 현재 그 시장에 상당히 큰 부담을 줄 것이다. 뭐 지수 전체에서도 그렇지만 또 특정 종목 가장 대표적인 섹터는 주로 이제 바이오 쪽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에서 일반 개인들은 상당히 싫어하는 그러한 그 시스템이 공매도 시스템인데요. 실제로도 역기능이 있죠. 불온적인 것, 부정한 방법이나 또는 현재 시장을 흔들어서 가격을 왜곡시키는 부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 시장 전체에도 특히 시장 심리가 약한 상태에서 공매도가 추루하게 되면은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도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측면, 즉 약세를 증폭시키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특히 성장주 같은 경우 공매도가 심해서 성장주한테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역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특히 일반 개인들한테는 상당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하지만 순기능, 좋은 쪽도 있다는 것이죠. 일단 비정상적인 버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 아무리 그 종목이 좋다 하더라도 주가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지나친 주가 버블을 미리 방지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특히 외국인들한테는 시장에 대한 적절한 해징 수단을 제공함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보다 폭넓은 외국인 또는 기관들의 매수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베이시스 선물 지수와 코스피 200 지수와의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강세장에서는 그 베이시스가 플러스가 나고요. 그럴 때마다 대규모의 프로그램 매수가 유발됩니다.
하지만 작년 3월 달부터는 그 베이시스가 왜곡이 됐다는 거지. 계속 마이너스가 나옴에 따라서 현재 프로그램 강세장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현재 들어오기는커녕 그 반대에 있었죠. 끊임없이 계속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지는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라온 게 신기할 정도로까지 어찌됐든 프로그램 매 측면에서 본다면 매수가 들어올 자리에서 오히려 대규모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서 지수를 좀 압박한 측면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현재 이 공매도가 허용되면 이런 베이시스가 정상화됨에 따라서 여태까지 나왔던 프로그램 매도가 아닌 프로그램 매수, 그것이 차익이든 비차익이든, 여기까지 나오면 조금 어려운데요. 차익이든 비차익이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조성된다는 측면에서 특히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공매도가 재개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약간 흔들릴 수 있는 악재가 될지언정 추세로 봤을 때는 대단히 큰 호재가 된다. 특히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측면에서 진짜 이거는 그렇지 않아도 일반 개인들의 힘만으로도 이 정도의 힘을 발휘했는데 거기에다가 외국까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소한 탄력도로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게 급락할 소지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 아주 튼튼한 현재 지원군이 이제 현재 준비가 된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한테는 특히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악재가 아니고 더욱더 현재 큰 호재가 된다. 특히 수급 측면에서 여태까지 있었던 그러한 악재를 떨고 수급과 관련된 외국인들의 매도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개선된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매도 그게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펀더멘탈 중심으로 봤을 때 또 장기 정석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공매도는 문제가 되질 않죠. 내 펀더멘탈에 우수하면 공매도는 일괄적인 단기적인 악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현재 공매도는 무시해도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되겠습니다. 공매도 신경 쓰지 말라는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고요. 자, 시장 점검이구나. 시장 긍정, 여러 가지 불편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일반 개인들이 순매수하는 이 현상은 과거의 잣들을 보면 썩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만, 하지만 지금 현재 일반 개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구조적인 저금리에 의해서 이른바 그레이트 머니 무브, 자금의 대이동이라고 하는 관점, 또 그 기저, 그 밑바탕에는 가계 자산 구성, 우리나라의 가계 자산의 그 구성을 보면 부동산 비중이 지나치게 많이 돼 있었죠. 거의 75% 내지 80% 정도라서 비정상적인 구도였습니다. 자, 그것이 금융자산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부동산 자산 비중이 낮아지는 선진국형 자산 구조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의 자금의 이동이거든요. 그 전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전에는 그런 구도가 아니고, 현재 약간 부동성을 갖고 있는 그런 자금이 일시적으로 증시에 몰려오고, 그 당시에 그렇게 일반 개인들이 대거 몰려와서 매수했던 것들은 당시의 인기 종목들, 금융주나 또는 닷컴이나 또는 바이오주나 이런 종목들 쏠렸다는 것이죠. 펀더멘탈이 약간 취약하고 또 장기적인 것이 아닌 단기적인 이슈나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에 쏠리는 현상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사단이 난 것이죠. 지금 일반 개인들이 대거 몰려오는 종목들은 우리나라 미래, 우리나라 경제를 짊어지고 있는 또 펀더멘털이 뒷받침이 되고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지금의 일반 개인들이 대거 몰려오는 것을 수평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상황이 확 바뀌었다. 구조적으로 말해서 그런 관점에서 이것은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과거에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쏠리는 현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근본적으로 구조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바탕 위에 일반 개인들이 들어오고 있으니 이것은 현재 심각한 문제가 전혀 아니다 하는 것으로 설명이 충분히 되겠습니다. 또 기관들이 매도한다고 하지만 금융투자는 공매도하는 거고요. 투시는 환매를 대비하기 위해서 매도하는 거고요. 연기금은 비중 조절 차원에서 매도하는 건 다 단기성이 있거든요. 또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것도 오늘도 또 비차익 쪽의 매도가 많이 나왔죠. 이것은 철저히 단기입니다. 상황에 맡기면 임지든지 외국인들이 순매수할 수 있고 특히 공매도가 재개될 때에는 보다 노골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반과 또 프로그램 매수까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것에서 향후에 전개될 수 있는 수급 구도는 결코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고 상당히 유리하게 전개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상황은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닷컴 버블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삼성전자 얘기를 먼저 할까 합니다. 삼성전자한테 적용하는 PER,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죠. 보편적으로 과거에는 삼성전자의 EPS, 주당 순이익에 곱하기 10배 내지 좀 많게 보면 12배 내지 15배 정도를 적용시키는 것이 전부 다였습니다. 과거의 잣대에서는 그런 식으로 삼성전자를 평가를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주당 순이익이 가령 지금 한 약 4천원 정도 되는데요. 4천원 정도에서 과거의 잣대로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를 계산해 보면 4천원 곱하기 10배면 4만원이고요. 15배는 6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적정 주가는 현재 시점 2020년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6만원 내지 4만원 내지 6만원 정도까지만 볼 수 있었던 것이 과거의 잣대였다는 건데요. 지금 달라졌어요. 지금 한 20배 정도로 삼성전자를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0년도 기준 주당 순이익이 현재 대략 한 4,2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200원 곱하기 20만원 하면 84,000원 정도 되죠. 84,000원 정도 내지 9만원 정도를 보는 것이 현재 시각인데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 개인들이 후원하는 장기 정석 투자하는 국민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전 내국인들한테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구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수급상 대변혁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지만 자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한가운데로 갈 수 있는 대들보 역할을 하는 주인공 반도체 최강, 반도체도 디램뿐만 아니라 비메모리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단순히 PER을 20배만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그 흐름에 맞는 성장주로서 대접받고 재평가되는 그런 상황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적용 PER은 25배 내지 30배 이상 봐야 된다는 거죠. 25배를 본다 했을 때 25배 특히 2021년도 금년 2021년도죠. 2022년도에는 EPS 주당 순이익이 지금의 거의 1.8배 정도 수준, 한 7천원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7천원 정도. 그러면 7천원 곱하기 25배 하면 17만 5천원이 나오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25배는 너무 작게 곱하는 겁니다. 30배 정도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만원 곱하기 30배 하면 21만원인데요. 2022년도에 가면 2022년도 실적을 놓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2023년도에 주가를 놓고 평가를 합니다. 그랬을 때 EPS가 만원이 나오거든요. EPS 만원. 그렇게 되면 만원 곱하기 30배 하면 30만원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디까지나 가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객관적인 목표에서 20만원 정도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는 25만원 내지 30만원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어림짐작 지금은 그렇게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신뢰성 높게 예측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여러 가지 종합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될 소지가 있다는 정도로까지만 보시고 삼성전자 목표치를 재설정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월가 고평가 논란인데, 월가에 4대 경고가 있었죠. 인플레, 과잉동성, 과다 부채, 고평가 문제인데, 이거와 관련된 반론을 대략적으로 어제 대략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고평가 얘기만 조목조목 한번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황을 보면 그럴만도 하죠.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실체도 상당히 약하고, 그리고 가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되고요.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 1년 사이 무려 주가가 기존 상승폭도 상당히 큰데 그 상태에서 9배나 급등을 했다는 건데 어느 정도 심하냐 하면 GM, 제너럴 모터스와 비교를 해봤을 때 매출보다 판매 대수 개념으로 봤을 때 GM의 판매 대수의 20분의 1, GM은 연간 1000만 대 이상 파는 업체입니다. 근데 테슬라는 작년 한 해 50만 대 팔았거든요. 따라서 2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판매 대수 20분의 1. 그리고 순이익 개념으로 봤을 때 GM의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정도 수준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GM이 전기차를 안 하는 것도 아니죠. 오래전부터 볼트라고 하는 나름대로 현재 인지도가 높은 전기차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 어느 정도의 경쟁력도 있고 또 성장 전망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GM 대비 테슬라는 13배 주가가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이 비싸다는 것이죠. 이게 대략적으로 비슷해도 좀 고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할 건데 오히려 13배 테슬라가 이렇게 주가가 시가총액이 높다는 것은 이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충분히 이제 타당한 그런 지적이라고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뭔가 문제가 있을 정도로 특정 어떤 종목들은 지나치게 주가가 높다 이렇게 지적한다는 얘기인데요. 자, 물론 이 부분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 지적은 특정한 섹터 내지 특정한 종목에 대해서는 그 시각은 틀린 시각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모든 종목, 거기 애플이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나 또는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들까지 다 싸잡아서 무조건 고평가이다. PBR이 너무 높다. PBR은 주가 수익 비율이고요. PBR은 자산 가치 대비 현재 주가를 평가하는 자산 주가 비율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적정 PER 내지 적정 PBR을 놓고 봤을 때 앞에서 삼성전 얘기할 때 과거에는 10배, 15배 정도를 적용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예였습니다. 보통 어떤 특정 분야에 자기의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 그것이 10년 걸리면 그 10년이 적정한 현재 PER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현재 저성장, 저금리 시대거든요. 그래서 원가를 회복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정기 예금 기준으로 봤을 때 정기 예금 금리 현재 1%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이자만으로 원금까지 회복하려면 70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 70년이 소요된다는 얘기는 과거에는 PER이 적정 PER 10배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저금리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일 때에는 70년이 걸리니까 지금은 PER이 적정 PER 70배가 돼도 된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주식시장 운용론에는 그 교과서에는 10배 내지 15배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기술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개념, 새로운 잣대로 그 당시에 설정해놨던 적정 PER의 범위를 10배 내지 20배 그 정도의 범위가 아닌 3배 이상 더 늘려야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20배 내지 30배 심지어 60배까지도 가능하다는 관점으로 바꿔놔야 된다는 거고요. 또 이런 PER이나 PBR로 어떤 특정 종목 또는 특정 분야의 가치를 평가 자체가 이게 난센스라는 것이죠. 지금 PER, PBR은 수익 가치나 자산 가치를 놓고서 어떤 특정 종목이나 섹터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건데요. 근데 어떤 특정 종목을 이렇게 수익 가치나 자산 가치로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적 재산권 같은 경우, 이거는 그 가치를 판단하기가 어렵죠. 물론 억지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특허권이나 이런 거 말이죠. 영어권이나 이런 거 말이죠. 지적 재산권 같은 경우에 마땅히 평가할 수 있는 가치 척도가 조금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 현재 시장 지배력 같은 경우, 시장 지배력이 상당히, 예를 들어 그냥 카카오 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죠. 또 고객 충성도, 한번 락인 효과라고 하죠. 한번 들어가면 그 서비스를 계속 받으려고 하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그런 파워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네이버, 카카오, 뭐 미국에는 뭐 페이스북이나 또는 구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죠. 이런 것은 재무제표에 나오질 않습니다. 같이 판단할 수가 없죠. 이런 거. 이건 순자산이나 순수익을 갖고 이익 섹터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그 업체의 지명도, 삼성전자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렵듯이 지명도, 또 그와 관련된 고객사나 또는 현재 그 사용자와의 사용자나 고객사와의 서플라이 체인, 또 기술력, 또 그와 관련된 성장성 등등을 전통적인 잣대인 PER이나 PBR 자체로 평가할 수 없는 상황, 특히 4차 산업혁명이 광범위하고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는 이때, 이런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은 도저히 과거에 잣대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들 해당되는 종목은 과거의 잣대인 PBR로 평가한다는 자체가 모순이죠. 그런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 그런 잣대로 평가하는 그 자체, 현재 과거 이것저것 다 물가, 또 현재 뭡니까? 또 현재 그 물가나 물가나 똑같은 금리나 이런 수준을 놓고 현재 PER이 몇 배이니 뭐가 잘못됐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관점에서 현재 상황 무조건 과거의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현재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랬을 때 적절한 현재 그 나름의 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건데, 사실은 이 점은 전문가들조차도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업체가 나름의 PER이 높고 PBR이 높다 하더라도 기술력이 있고 시장 지배력이 있고 뭐 기타 등등 판단해서 이 종목이 그럴 만한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약간 주관적이긴 하지만, 만약 그렇게 판단된다 했을 때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전통적인 잣대인 PBR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놓고, 그리고 융통성이 있게 현재 그 고 PBR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현재 그 시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를 필요로 그런 능력까지를 갖고 있으면 어떤 특정 정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고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배양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에 가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과거의 잣대로 잘라서 상황을 볼 필요까지는 없다. 융통성 있게 전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능력을 함유하면 된다 하는 관점으로 오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돼서 동의하시거나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은 꼭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